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이지 한 편의 강렬한 드라마 같아요.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 도착했을 법한 그런 사연 하나를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변두리 그 낡은 빌라 옷장 속에서 발견된 금괴 5덩이. 여기서 시작하는데요. 네, 이 금괴가 어떻게 한 외로운 노인의 삶을 뒤흔들고 또 결국에는 한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죠. 맞습니다. 이 단순히 그냥 사건 나열이 아니라 그 인물들 선택 뒤에 숨겨진 어떤 심리랄까? 그 파급 효과까지 좀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금괴,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욕망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요. 그렇죠. 파고들수록 외로움, 소외감, 또 가족 간의 불신, 배신, 그리고 복수까지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맞아요. 돈이라는 게 인간관계나 어떤 개인의 존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이 사연 속 인물들의 결정적인 순간들, 또 그 결과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죠. 김만복 씨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68세, 홀로 폐지를 주우면서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에 살고 계셨어요. 네, 좀 외롭게 지내셨던 것 같아요. 자식들하고도 좀 소원해 보이고요. 그렇죠. 깊은 외로움 속에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 수경 씨가 맡기고 간 겨울 코트 안에서 뭔가 묵직한 가방을 발견하신 거죠. 네, 근데 열어보니까 와, 번쩍이는 금괴 5덩이. 이게 시가로 따지면 3억 8천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죠.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 아니 금괴잖아요. 그걸 딱 눈앞에서 본 순간의 충격, 상상이 되세요? 정말. 근데 이 사연을 보면 이게 그냥 놀라움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 아들 내외한테 버림받았다는 그 오랜 서러움, 피해의식, 이게 확 올라오는 거죠. 그 감정이 바로 연결되는군요. 네, 이건 내 고독에 대한 보상이다. 나도 이제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이런 식의 자기 합리화가 정말 놀랄 만큼 빠르게 진행돼요. 사연 속 독백처럼 금괴는 구원이었다. 뭐 이렇게 스스로 믿어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 합리화 과정이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바로 다음날 금괴를 현금으로 바꿔버리죠. 네. 그때부터 만복 씨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그렇죠. 낡은 옷 대신에 새 양복 쫙 빼입고 노인정 대신 강남 커피숍에 앉아 있고 이런 모습들. 이게 단순히 돈이 생겼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스스로 뭔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그 갑작스러운 부가 정체성 자체를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점 같아요. 맞아요. 만복 씨한테 돈은 그냥 소비 수단이 아니었던 거예요. 과거에 그 초라했던 자신을 지우고 성공한 사업가라는 어떤 새로운 페르소나, 이걸 만드는 도구가 된 거죠. 외로움이 워낙 극심했으니까 그 허상을 유지하려는 욕망도 그만큼 강렬했던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욕망이 향한 곳이 바로 40대 초반의 여성 유미정 씨였습니다. 아, 네. 화려하고 세련된 미정 씨. 만복 씨가 첫눈에 반했다고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값비싼 선물 공세를 막 펼치고 미정 씨는 또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고요. 사연을 보면 만복 씨 스스로도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미정 씨가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 돈에 관심이 있는 건지. 네, 근데 그 관심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하죠. 외로운 사람한테 누군가의 관심이라는 건 그게 진짜든 아니든 따지기가 어려울 만큼 강력한 유혹이거든요. 하긴 그렇겠네요. 반대로 미정 씨 입장에서도 어딘가 좀 불안정해 보이는 만복 씨 모습이나 너무 과도한 선물 공세에서 이 돈 출처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뭔가 이상하다. 그렇죠. 뭔가 좀 이상한데 근데 액수가 너무 크다. 이런 계산이 작용했을 수 있죠. 만복 씨는 결국 며칠 만에 미정 씨한테 재혼 약속까지 하고 아들 내외를 불러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네. 나 재혼한다. 이 집 팔고 새 집으로 갈 거다. 아들 진우 씨랑 며느리 수경 씨는 당연히 충격에 빠지는데 특히 수경 씨 표정이 아주 심상치 않았다고 하죠. 수경 씨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한 재혼 선언, 그 이상으로 불안감을 느꼈을 거예요. 폐지 줍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저렇게 변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심지어 집까지 처분한다니 뭔가 자기가 모르는 큰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직감이 강하게 들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며느리 수경 씨 시점으로 넘어가 보죠. 시아버지의 변화에 강한 의구심을 품던 수경 씨. 네.
그녀에게는 남편 진우 씨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금괴가 자기 거였다는 거죠. 와,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죠. 네, 친정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인데 그렇죠. 근데 남편의 사업 욕심이나 좀 불안정한 성향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 바로 시아버지의 낡은 빌라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던 거예요. 누구도 그 허름한 곳에 그런 큰 돈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거다. 이렇게 판단했겠죠. 네. 시아버지에게 대신당하기 전에 이미 남편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었다는 점, 이게 이 가족 비극의 또 다른 씨앗이었던 셈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었고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조차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수경 씨는 금괴를 확인하고 싶은데 만복 씨가 집에 있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속만 타들어가는 거죠. 그 와중에 만복 씨는 미정 씨랑 데이트하면서 내가 사업 정리한 현금이 좀 있다, 이런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미정 씨는 아마 만복 씨 이야기가 전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감은 잡았을 것 같아요. 네, 사연에도 나오듯이 그 불안한 눈빛이나 과도한 소비 같은 거에서 이거 좀 위험한 돈인가? 하는 낌새는 챘을 거예요. 근데 그 액수가 주는 유혹이 너무 컸던 거죠. 액수가 너무 크니까. 그렇죠. 일종의 위험을 감수한 도박을 하고 있었던 셈이에요. 이 불안정한 관계 자체가 이미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며칠 뒤에 수경 씨가 만복 씨 외출한 틈을 타서 몰래 빌라로 들어갑니다. 네, 떨리는 마음으로 옷장을 열고 그 깊숙한 곳을 확인하는데 텅 비어 있었던 거죠. 외부 침입 흔적은 없고 문은 잠겨 있었고. 범인은 너무 명백했죠. 시아버지. 그 순간 수경 씨가 느꼈을 감정은 단순히 돈을 잃었다, 이걸 넘어서는 거였을 겁니다. 그럼요. 마지막 남은 유산을 잃었다는 상실감, 믿었던 시아버지에 대한 배신감, 또 이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졌을 때의 파장까지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절망감이었겠죠. 가족과 안전이라는 그 믿음의 기반이 그냥 송두리째 뽑혀나간 거네요. 네, 그때 마침 만복 씨가 집으로 돌아오고 텅 빈 옷장 앞에서 망연자실한 수경 씨랑 딱 마주칩니다. 모든 게 들통날 순간이죠. 그렇죠. 수경 씨 분노가 폭발합니다. 내 돈으로 젊은 여자 만나서 재혼을 해요? 어떻게 아버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막 멱살까지 잡고 울부짖는데 바로 그 순간 퇴근한 아들 진우 씨가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와, 정말 최악의 상황이네요. 그야말로 최악이죠. 진우 씨는 영문도 모른 채 아내가 아버지를 도둑놈이라고 부르면서 절규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아내한테서 금괴의 존재, 그 출처, 그러니까 자기한테조차 숨겨왔던 유산이었다는 사실까지 듣게 되죠. 네, 아버지한테는 절도당하고 아내한테는 비밀로 소외되었던 거죠. 배신 위에 또 다른 배신이 쌓인 완전한 파탄의 순간입니다. 수경 씨는 막 아이들 학자금이다, 남편 퇴직금으로 쓰려 했던 돈이다 절규하고, 만복 씨는 너희가 날 무시하고 버렸지 않냐 이렇게 변명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네, 수경 씨는 법적 대응, 절연 선언하고 진우 씨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그냥 우열할 뿐이죠. 근데 여기서 만복 씨 반응이 또 놀라워요. 두려움 속에서도 미정 씨랑 남은 돈을 지켜야 한다, 이런 비뚤어진 생존 본능을 다 잡습니다. 극한 상황에 몰리니까 죄책감이나 반성보다는 자기 합리화랑 생존 본능이 더 강하게 발동한 걸로 보여요. 나는 피해자였다. 이 돈은 내 마지막 기회다. 이런 생각이 공포를 덮어버린 거죠. 이 지점에서 만복 씨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봐야 합니다. 가족관계는 완전히 끝났고 이제 남은 건 돈을 둘러싼 싸움뿐이다, 이걸 본능적으로 직감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복 씨는 더더욱 결혼을 서두릅니다. 미정 씨한테는 집안 어른께 인사드린다, 이렇게 속이고 수경 씨 부부에게는 재혼 상대 보여주겠다며 강남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제안하죠. 미정 씨를 역해두면 며느리가 함부로 못할 거다. 이런 아주 위험한 착각을 한 겁니다.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인지 왜곡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미정 씨라는 존재가 자기를 보호해줄 거라는 믿음은 현실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증거죠. 오히려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한 겁니다. 레스토랑에서의 만남, 정말 살얼음판이었겠어요. 상상만 해도 숨 막히죠. 화려하게 차려입은 미정 씨, 수척해진 진우 씨, 그리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수경 씨. 네, 아니나 다를까 수경 씨가 자리에 앉자마자 미정 씨를 향해서 바로 포문을 열죠. 저희 돈으로 이렇게 멋지게 꾸미신 분께 무슨 응원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와, 여기서 수경 씨 전략이 아주 날카로워요.
만복 씨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미정 씨를 딱 정조준하죠. 아, 그러네요. 금괴의 출처. 저희 아버님 원래 폐지 줍는 분이세요. 이렇게 불법성을 폭로하면서 결정적인 증거로 금괴 매도 확인서 사본까지 딱 제시합니다. 매도인 김만복, 매도 금액 3억 8천만 원. 이게 찍힌 서류. 네. 이건 미정 씨한테 보내는 명백한 경고이자 이 관계의 실체를 그냥 까발리는 결정타였던 거죠. 순식간에 상황 파악을 끝낸 미정 씨.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만복 씨 돈이 훔친 돈이고 자기도 공범으로 엮일 수 있고 남은 돈마저 위험하다는 걸 바로 깨달은 거죠. 그녀는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다면서 일어나면서 수경 씨한테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네. 며느리님, 제가 이 판 깔끔하게 끝내드릴게요. 근데 공짜는 아닐 거예요. 만복 씨는 그 자리에서 그냥 무너져 내리고요. 이 순간 힘의 균형이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미정 씨는 단순히 위기에서 탈출하는 걸 넘어서 이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려고 하죠. 수경 씨한테 협력을 제안함으로써 자기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까지 챙기려는 계산인 거죠. 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절도 피해자랑 사기꾼에 가까운 인물이 오직 돈 회수라는 공동 목표 아래 맺는 동맹. 이게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 관계가 신뢰를 기반으로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혼자 빌라로 돌아온 만복 씨는 절망에 빠집니다. 미정 씨는 연락 두절이고 설상가상으로 법무법인에서 보낸 절도 및 횡령 혐의 고소예고 통지서까지 도착하죠. 한편 수경 씨는 미정 씨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을 받습니다. 남은 돈 회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50%를 요구하죠. 수경 씨는 정말 엄청난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현실적인 선택을 합니다. 네, 미정 씨와 협상 끝에 회수 금액의 30%, 약 1억 800만 원을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손을 잡습니다. 미정 씨는 만복 씨를 유인하는 감정 노동이라든지 자기 명예훼손 위험 이런 걸 내세워서 몸값을 높였고요. 피해자와 가해자 편에 섰던 인물이 공모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 참으로 아이러니하고 위험한 동맹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이들의 계획은 아주 치밀했어요. 미정 씨가 만복 씨한테 다시 접근해서 남은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유도하는 것. 미정 씨 연기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였습니다. 만복 씨한테 전화해서 막 눈물로 호소해요. 며느리가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난 당신 믿어요, 만복 씨. 만복 씨는 이 연기에 그냥 완전히 속아 넘어갑니다. 절망의 늪에서 유일하게 내밀어진 동화줄이라고 생각한 거죠. 외로움, 불안감, 그리고 마지막 희망에 대한 갈망. 이게 그의 판단력을 완전히 마비시킨 거네요. 네, 미정 씨가 제안한 그 신탁형 연금. 며느리가 압류할 수 없다는 말에 의심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물론 그 상품은 수경 씨가 미리 회수 경로를 다 확보해 둔 것이었고요. 며칠 후에 만복 씨는 남은 현금 3억 6천여만 원을 들고 미정 씨와 함께 은행 VIP 룸으로 향합니다. 네,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런 어쩌면 찰나의 행복감을 느꼈을지도 몰라요. 드디어 며느리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젊고 아름다운 아내와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덧없는 희망. 바로 그때 미정 씨는 수경 씨에게 몰래 완료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차가운 배신. 송금이 완료되자마자 미정 씨 표정이 돌변하죠. 네, 만복 씨 축하해요. 당신의 그 소중한 새 출발 자금 이제 안전하게 내 계좌로 옮겨졌어요. 당신의 새 인생 도리는 이걸로 끝이에요. 와. 그 순간 VIP룸 문이 열리고 차갑게 웃는 수경 씨가 들어섭니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달은 만복 씨 앞에서 미정 씨는 수경 씨에게 아주 사무적으로 말하죠. 약속대로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제목 30%, 1억 800만 원 확인 부탁드려요. 그리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돈을 챙긴 승리자의 뒷모습이었죠. 이 장면은 정말이지 인간의 탐욕과 배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미정 씨는 철저히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였고 결국 가장 큰 실리를 챙겨 떠났습니다. 수경 씨는 망연자실한 만복 씨에게 남은 돈 2억 5천여만 원을 되찾았음을 알리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네. 아버님이 꿈꾸던 황홀한 새 출발은 결국 이 초라한 빌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났네요. 이 싸늘한 말을 남기고 아들 진우 씨와 함께 떠나죠. 진우 씨는 끝내 아버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요. 텅 빈 빌라에 홀로 남겨진 만복 씨. 돈, 희망, 가족,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법적 처벌에 대한 공포, 며느리의 경멸, 아들의 외면,
그리고 금괴를 훔친 늙은 도둑이라는 낙인뿐. 금괴가 가져다준 그 짧았던 꿈은 결국 처참한 고독이라는 현실로 귀결된 거네요. 네, 정말 한편의 비극적인 드라마를 본 것 같습니다. 숨겨진 금괴 하나가 불러온 파장, 외로움과 탐욕이 만나 벌어진 사건들. 그리고 연이어 커지는 배신과 복수, 결국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네요. 이 사연은 만복 씨의 완전한 몰락으로 끝나지만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사연 말미에 던져진 질문들처럼요. 그렇죠. 수경 씨는 돈의 대부분을 되찾았지만 남편과의 깨어진 신뢰는 회복될 수 있을까? 아들 진우 씨는 아버지를 외면했다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1억 넘는 돈을 챙겨 떠난 미정 씨는 과연 어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까요? 정말이지 승자 없는 싸움이라는 말이 딱 떠오릅니다. 각자 무언가를 얻거나 되찾았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신뢰, 무너진 관계, 어떤 인간적인 연민 같은 가치들을 생각하면 그렇죠. 결국 모두가 다른 형태의 상처와 패배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첫 번째, 옷장 속 금빛 유혹, 늙은 가장의 일탈. 시간, 2024년 5월 10일. 장소,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 302호. 독백, 내가 그걸 발견했을 때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 3억 8천만 원. 내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 그 금괴가 아니었다면 난 아마 이 낡은 빌라에서 외로움과 싸우다 병들어 죽었을 거야. 그래, 내 며느리가 날 버리지 않았다면 나도 이러진 않았어. 금괴는 내게 구원이었지. 저주가 아니었어. 그때까진 그렇게 믿었어. 김만복 씨는 허리가 굽은 낡은 노인이었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 302호에서 홀로 지냈다. 아들 진우와 며느리 수경은 멀리 살며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와 쥐꼬리만한 용돈과 반찬 몇 가지를 던져주듯 두고 갈 뿐이었다. 만복 씨의 일과는 폐지를 줍거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다. 그날도 무료한 오후였다. 만복 씨는 며느리 수경이 짐 정리할 때 실수로 두고 갔던 오래된 겨울옷을 옷장 깊숙한 곳에 넣으려 했다. 그때 두꺼운 코트 밑에서 묵직한 청 가방이 만져졌다. 호기심에 가방을 꺼내 열어본 만복 씨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가방 안에는 금괴 5덩이가 가지런히 누여 있었다. 묵직하고 차가운 금빛 덩어리들이 형광등 불빛에 번쩍였다. 만복 씨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며느리가 이걸 왜 여기 숨겼을까? 아들 진호에게도 말하지 않은 며느리만의 비밀 자산임이 분명했다. 만복 씨는 떨리는 손으로 금괴를 만지작거렸다. 외로움과 빈곤에 찌든 지난 몇 년간의 서름, 그리고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피해의식이 한순간에 폭발했다. 이 돈은 내 돈이다. 내가 이 집의 가장이었고 이 빌라를 지켰어. 내가 살아야 해. 만복 씨는 스스로의 비겁함을 합리화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는 낡은 허름한 차림으로 금괴를 들고 종로의 귀금속 상가를 찾아갔다. 금괴 5덩어리는 순식간에 현금 3억 8천만 원으로 바뀌었다. 그날 만복 씨의 걸음걸이는 60년 인생에서 가장 당당하고 가벼웠다. 두 번째, 폭탄 선언. 늙은 아버지는 재혼한다. 시간 2024년 5월 11일. 장소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 302호. 3억 8천만 원을 손에 쥔 만복 씨의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그는 당장 낡은 양복을 버리고 새 양복을 맞추고 비싼 스마트폰을 샀다. 늘 칙칙했던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자세는 곧게 펴졌다. 그는 노인정 대신 강남의 고급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미정 40대 초반을 만났다. 미정은 화려하고 도회적인 분위기를 풍겼으며 만복 씨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만복 씨는 자신이 마치 성공한 사업가라도 된 양 허세를 부렸고 미정은 그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다. 외로움에 지쳤던 만복 씨에게 미정은 구원자처럼 느껴졌다. 그는 미정이 자신의 사업 자금에 관심을 보이는지 아니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구분할 수 없었다. 아니, 구분하고 싶지 않았다. 만복 씨는 미정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비싼 식사를 대접했다.
돈이 나오니 애교가 쏟아졌고 젊은 여인의 관심은 만복 씨의 노년을 찬란하게 비춰주는 듯했다. 며칠 만에 만복 씨는 미정에게 재혼을 제안했고 미정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조건부 승낙을 했다. 며느리 수경과 아들 진우가 그날 저녁 만복 씨의 빌라를 찾아왔다. 수경은 옷장 근처에 서성였지만 만복 씨의 들뜬 모습에 일단 짐 정리를 미루었다. 아버지, 요즘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진우가 환하게 오시며 말했다. 만복 씨는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로운 표정으로 헛기침을 했다. 좋은 일. 그래, 좋은 일이 있지. 너희한테 깜짝 놀랄 소식이 있어서 불렀다. 수경은 만복 씨의 어딘가 모르게 당당한 태도에 불안감을 느꼈다. 아버님, 무슨 일인데요? 만복 씨는 한껏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나 채혼한다. 며칠 전에 만난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너희 어머니가 될 뿐이니 인사할 준비나 해. 순간 정적이 흘렀다. 진우와 수경은 눈이 마주쳤고 진우는 어버버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수경은 놀라움보다는 분노가 먼저 치밀었다. 그들의 동의나 상의 한마디 없이 혼자 사는 아버지가 갑자기 젊은 여자와 재혼하겠다는 폭탄 선언.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갑자기 재혼이라니요? 그게 말이 돼요? 상대는 누군데요? 진우가 당황하며 물었다. 만복 씨는 미소를 지었다. 곧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재혼할 때 이 낡은 빌라는 처분하고 새 집으로 이사 갈 거니까 그리 알아라. 이 말을 끝으로 만복 씨는 그들이 가져온 반찬통을 외면한 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며느리가 옷장 안 금괴를 확인하러 가기 전 만복 씨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세 번째, 불안한 직감, 며느리의 의심. 시간 2024년 5월 12일, 장소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 302호. 시아버지의 폭탄 선언 이후 수경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진우는 아버지의 재혼이 외로움 때문이라고 합리화하며 돈은 우리가 되면 되지 않겠냐고 했지만 수경은 만복 씨의 눈빛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기묘한 자신감과 허세를 읽었다. 폐지 줍는 노인에게서 나올 수 없는 종류의 당당함이었다. 당신, 아버지 생활비 한 달에 얼마 드리는지 알지? 그리고 아버지가 재혼 상대에게 용돈이라도 받을 처지야? 저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건데? 수경이 진우에게 따졌다. 에이, 수경아, 아버지 친구분들이라도 모아둔 돈이 있을지. 진우는 애써 아버지를 감쌌지만 수경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그녀는 시댁에 올 때마다 옷장 깊숙한 곳을 확인해야만 안심할 수 있었다. 그 옷장 속에는 3억 8천만 원 상당의 금괴 5덩이가 숨겨져 있었다. 그 금괴는 수경의 친정 부모님이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이었다. 남편 진우의 사업 욕심과 불안정한 성향 때문에 수경은 진우에게조차 금괴의 존재를 숨겼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 바로 홀로 사는 시아버지의 낡은 빌라였다. 누구도 노인의 허름한 옷장 속 깊은 곳에 거액의 유산이 숨겨져 있으리라 생각지 못할 것이었다. 수경은 금괴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만복 씨가 집에 있는 동안 옷장 깊숙한 곳을 뒤지는 것은 불가능했다. 만복 씨는 미정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그는 미정에게 사업 정리 후 현금 보유라고 둘러댔고 미정은 그의 재력에 맞춰 자신의 재산과 미래에 대해 계산적으로 말했다. 미정은 만복 씨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진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만복 씨의 불안정한 눈빛과 과도한 선물 공세 속에서 이 돈에 출처 문제가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하지만 만복 씨가 보여주는 돈의 액수는 그 모든 의심을 덮어버릴 만큼 매력적이었다. 만복 씨는 매일 아침 미정을 만나러 나갔다. 며칠 후 수경은 드디어 만복 씨가 외출한 틈을 타 몰라 빌라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불안한 직감은 늘 틀린 적이 없었다. 네 번째, 금괴 실종, 며느리의 폭발적인 분노. 시간 2024년 5월 15일, 장소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 302호. 수경은 떨리는 손으로 302호의 잠긴 문을 열었다. 실내에는 만복 씨가 새로 산 싸구려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그녀는 망설일 틈도 없이 옷장으로 달려갔다.
곰팡이 냄새가 나는 두꺼운 겨울 코트를 걷어내고 손을 깊숙이 집어넣었다. 텅 비어 있었다. 수경의 손이 닿아야 할 묵직한 천 가방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옷장 바닥을 맨손으로 쓸어내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옷장 안의 모든 옷을 미친 듯이 끄집어냈지만 금괴는 온데간데 없었다. 3억 8천만 원. 그녀의 전 재산이자 아이들의 미래였던 그 돈이 사라졌다. 수경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도둑?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은 없었다. 문도 잠겨 있었다. 그럼 범인은 단 한 명. 이 집의 주인이자 최근 갑자기 재혼을 선언하며 사람이 변한 시아버지 김만복 씨뿐이었다. 그 순간 만복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만복 씨는 수경이 옷장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만복 씨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이 발각되었음을 깨달았다. 수경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만복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끔찍하게 갈라졌다. 옷장 안에 제가 숨겨뒀던 금괴가 어디 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만복 씨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이 침묵은 만복 씨가 범인임을 증명했다. 수경은 미친 듯이 소리쳤다. 당신이 그랬지? 폐지나 줍던 사람이 갑자기 명품 양복을 입고 젊은 여자랑 재혼을 해? 내 돈으로? 내 아이들의 미래를 훔쳐서? 어떻게 그래요, 아버님? 수경은 만복 씨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았다. 아들이자 남편인 진우가 퇴견에 들어왔을 때 그는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아내가 시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는 모습이었다. 무슨 일이야! 수경아! 아버지! 진우가 외쳤지만 수경은 듣지 않았다. 수경은 만복 씨의 멱살을 꽉 쥔 채 그의 얼굴에 대고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당장 그 금괴가 어디 갔는지 토용해서요. 안 그러면 당신이 재혼한다는 그 여자 앞에서 당신을 도둑놈으로 만들고 모든 걸 폭로할 거예요. 만복 씨는 아들 진우 앞에서 며느리에게 멱살 잡힌 채 수치심과 공포에 무너져 내렸다. 이 가족의 파국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5번째, 아들의 절규, 찢겨진 가족관계. 시간 2024년 5월 16일, 장소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 302호. 수경의 맹렬한 분노는 빌라 302호를 집어삼켰다. 만복 씨는 멱살을 잡힌 채 벽에 부딪혔고 60대의 노인은 순식간에 기력을 잃었다. 수경의 눈빛은 살기마저 느껴졌다. 아들 진우는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몸만 떨었다. 수경아, 아버지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놓으라고. 진우가 수경을 떼어놓으려 했지만 수경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놔? 당신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기나 해? 3억 8천만 원. 그게 어떤 돈인지 알아? 수경이 진우에게 소리쳤다. 이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유산이야. 나중에 애들 대학 등록금, 당신 퇴직금으로 쓰려고 시아버지가 가장 안전할 거라고 믿고 맡겨둔 내 전 재산이라고. 진우는 그제야 금괴의 진실을 알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유산이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은 항상 불안해하고 사업 욕심 때문에 돈만 보면 투자라고 했잖아. 그래서 가장 깨끗한 곳,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곳에 숨긴 거라고. 수경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이는 금괴를 잃은 분노이자 남편에 대한 깊은 불신이기도 하다. 만복 씨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바닥에 납작 엎드린 그의 모습은 이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초라한 노인으로 돌아와 있었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만복 씨의 사과는 진심이었으나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비겁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수경아, 너희는 날 버렸잖아. 이 낡은 집에 날 가둬두고 한 달에 쥐꼬리만한 생활비 던져주고. 나도 사람이야. 나도 남은 인생 좀 살아보려 한 게 그렇게 큰 죄냐? 버렸다고요? 수경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허탈하게 웃었다. 그럼 금괴 훔쳐서 젊은 여자랑 재혼하는 게 사람다운 삶이에요? 아버님은 도둑놈이에요. 명백한 절도범. 진훈이 무너져 내리는 아버지와 광기에 찬 아내 사이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제발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그 돈 어디다 썼어요? 미정 씨한테 얼마 줬어요? 지금이라도 돌려주세요. 그럼 수경이가 용서할 수도 있어. 만복 씨는 고개를 저었다. 못 돌려줘. 이미 일부 썼고 나머지는 내 새 출발 자금이야. 이미 팔아버린 걸 어떻게 돌려? 만복 씨는 미정에게 쓴 돈과 자신의 양복, 휴대폰, 그리고 새 가방을 구입하는 데 쓴 돈을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다. 이미 2천만 원 가까이 허비한 상태였다. 수경은 만복 씨의 뻔뻔함에 몸이 떨렸다. 좋아요. 법대로 합시다, 아버님. 절도죄로 고소하고 당신이 산 그 모든 물건, 그리고 앞으로 재혼할 그 여자에게 쓴 모든 돈까지 싹 다 돌려받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시는 보지 말아요. 당신이 내 전 재산을 훔친 날부터 당신은 내 시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말은 진우에게 가장 치명적이었다. 수경아, 아버지한테 너무 심하잖아. 내 아버지야. 수경은 진우를 싸늘하게 누려봤다. 당신 아버지, 내 돈으로 새 장가 가시겠대요. 그럼 당신은요? 이상하게 아버지 편을 들겠다는 거야? 난 당신이 그 금괴의 존재를 알고도 모른 척 했는지도 의심스러워. 진우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감싸줄 수도 없고 아내의 절규를 외면할 수도 없었다. 이 낡은 빌라에서 한 가족의 연은 완전히 찢겨져 나갔다. 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만복 씨의 비겁함과 수경의 절망이 뒤섞인 비참한 가족사를 대변했다. 만복 씨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금괴를 손에 쥐었을 때 느꼈던 그 짧은 행복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다. 여기서 포기하면 다시 이 낡은 빌라의 외로운 노인으로 돌아갈 뿐이었다. 안 돼. 절대 돌아갈 수 없어. 난 미정 씨와 결혼할 거야. 이 돈을 지켜야 해. 만복 씨는 비록 3억 8천만 원짜리 도둑이 되었지만 남은 돈과 새로운 인생을 지키기 위해 더욱 악착같이 마음을 다잡았다. 그의 공포는 곧 생존 본능으로 변명했다. 6번째, 새 신부의 등장. 피할 수 없는 삼자 대면. 시간 2024년 5월 20일 강남 테헤란로 고급 레스토랑. 만복 씨는 며느리의 위협을 받은 후 결혼을 서두르기로 결정했다. 그는 미정에게 집안 어른들께 인사시키는 자리라고 속이고 일부러 강남의 화려한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수경에게는 재혼 상대를 공식적으로 보여주겠다며 통보했다. 만복 씨는 이 만남이 자신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라 믿었다. 미정이라는 방패가 있으면 수경의 기세가 꺾일 것이라 착각했다. 오후 7시 레스토랑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만복 씨는 땀을 닦으며 앉아 있었다. 미정은 몸에 달라붙는 검은색 원피스에 값비싼 핸드백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의 모습은 이 레스토랑의 우아한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울렸고 만복 씨는 다시금 그녀에게 매료되었다. 잠시 후 진우와 수경이 들어섰다. 진우는 수척해 보였고 수경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차가웠고 마치 재판장으로 들어서는 변호사 같았다. 진우는 어색하게 미정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아들입니다. 김진우입니다. 미정은 능숙하게 미소를 지었다. 어머 진우 씨, 생각보다 훨씬 젊으시네요. 저희 결혼 응원해 주실 거죠? 수경은 미소도 없이 미정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응원요? 저의 돈으로 꾸미신 분한테 무슨 응원을 해드려야 할까요? 수경이 직설적으로 쏘아붙였다. 만복 씨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깊이 끼어들었다. 수경아, 예의가 없구나. 미정 씨는 너희 어머니가 될 뿐이야. 어머니요? 제 어머니는 이미 계세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될 분은 제 돈 3억 8천만 원짜리 금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수경은 만복 씨의 얼굴을 보지 않고 오직 미정만을 응시하며 말했다.
미정의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녀는 만복 씨가 사업 정리 후 현금 보유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며느리의 금괴라는 단어는 듣자마자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만복 씨는 저에게 사업 자금으로 번 돈이라고 하셨는데요. 미정은 최대한 우아함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긴장감이 깃들었다. 수경은 비웃듯 웃었다. 사업이요? 아버님은 폐지 지어서 용돈 버시는 분이에요. 사업 자금? 그건 제 친정 유산을 몰래 훔친 돈이고 그 범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는 분이 바로 미정 씨예요. 만복 씨는 벌떡 일어섰다. 수경,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이요? 수경은 핸드백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건 오늘 제가 귀금속 상가에서 발급받은 금괴 매도 확인서 사본이에요. 매도인 김만복, 매도 일시 2024년 5월 11일, 매도 금액 3억 8천만 원. 아버님 지문까지 다 남아있겠죠? 이걸로 형사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버님은 더 잘 아실 거예요. 만복 씨는 서류를 보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그는 며느리가 이렇게 치밀하게 움직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미정은 테이블 위의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더니 만복 씨를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다. 사업 자금이 아니라 도난 자금이라는 사실, 그리고 만복 씨의 잔액이 이미 소진되고 있을 가능성을 순식간에 계산했다. 그녀의 우아한 미소는 사라지고 오직 계산적인 냉정함만 남았다.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백을 챙겼다. 만복 씨,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녀는 만복 씨에게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공허했다. 만복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미정을 붙잡으려 했다. 미정 씨, 잠깐만. 오해예요. 다 설명할게요. 하지만 미정은 만복 씨의 손을 뿌리치고 레스토랑 문 쪽으로 걸어갔다. 수경은 그 모습을 비웃듯 바라보며 만복 씨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미정 씨가 돌아올 것 같아요. 아버님 돈은 범죄 자금이에요. 이제 그 돈줄이 끊긴 걸 알면 저 여자가 아버님 옆에 남아있을까요? 미정이 레스토랑 문을 나서기 직전에 그녀는 수경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은 소리로 말했다. 며느리님, 제가 이 판을 끝내드릴게요. 하지만 이 일 공짜는 아닐 거예요. 미정은 사라지고 만복 씨는 절규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이 비극의 주인공들은 이제 벼랑 끝에서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한 것이다. 7번째, 파멸의 절규, 돌아온 금괴의 저주. 시간, 2024년 5월 21일. 장소,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 302호. 레스토랑에서 혼자 남겨진 만복 씨는 비틀거리며 빌라로 돌아왔다. 화려했던 강남의 불빛은 사라지고 빌라 302호의 어둠은 그를 다시 외로운 구덩이로 끌어내렸다. 진우와 수경은 이미 집을 나선 뒤였다. 만복 씨는 텅 빈 거실에서 주저앉아 미처 쓰지 못하고 남은 현금 다발이 든 새 가방을 멍하니 바라봤다. 돈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줄 알았던 그 금빛 환상은 이미 산산조각 났다. 미정씨! 미정씨! 만복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기는 계속 꺼져 있었다. 배신감과 함께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들 내외에 대한 원망이 들끓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는 수경이 테이블 위에 던져놓았던 금괴 매도 확인서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나는 도둑이다. 내 며느리한테 고소당해서 감옥에 갈 수도 있는 늙은 도둑. 그깟 재혼이 뭐라고. 만복 씨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금괴를 처음 발견했을 때의 환희가 지금의 파멸적인 절망이 되어 그를 덮쳤다. 그날 밤 만복 씨는 밥도 먹지 못하고 방에 틀어박혀 지냈다. 그는 이 돈이 자신을 살려줄 구명줄이 아니라 자신을 목조르는 올감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눈빛은 초점을 잃었고
그는 낡은 빌라의 그림자 속에서 고독하게 절규했다. 한편 수경은 집으로 돌아와 변호사를 만날 준비를 했다. 그녀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준비를 하면서도 감옥에 보낸다고 돈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복수 이전에 애들 교육비이자 친정 유산은 3억 8천만 원 전액을 되찾는 것이었다. 그때 수경의 낡은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유미정. 며느리님, 저예요. 레스토랑에서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만복 씨가 남은 현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저에게만 털어놓을 겁니다. 이 판을 끝내드릴게요. 저의 리스크와 연기력에 대한 대가는 50%. 수경은 메시지를 읽고 차갑게 웃었다. 역시 돈 냄새를 맡으면 돌아올 줄 알았어. 50%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다. 3억 8천만 원 중 절반이면 1억 9천만 원. 하지만 만복 씨가 돈을 숨기거나 탕진하기 전에 회수하려면 외부인의 개입이 절실했다. 그것도 만복 씨가 유일하게 믿고 싶어하는 새 신부의 얼굴로. 수경은 미정의 무서운 탐욕과 계산 능력에 소름이 돋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능력이 필요함을 인정했다. 수경의 눈빛은 벅수심에서 거래인의 냉정함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즉시 미정에게 답장했다. 8번째, 위험한 공조, 금고를 향한 거래. 시간 2024년 5월 25일, 강남의 한적한 오피스텔 라운지. 수경과 미정은 외부인의 눈을 피해 강남의 오피스텔 라운지에서 비밀리에 만났다. 수경은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나왔지만 그녀의 표정은 비장했다. 미정은 변함없이 세련되고 여유로워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이나 미안함 대신 오직 비즈니스를 앞둔 사업가의 냉철함만이 서려 있었다. 50%는 너무 지나치지 않나요, 미정 씨? 그 돈은 만복 씨가 번 돈이 아니라 제가 훔침당한 돈입니다. 당신은 잠시 만복 씨를 만난 것뿐인데. 수경이 억양을 낮춰 말했다. 미정은 우아하게 커피잔을 들고 수경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날카로운 면도날 같았다. 며느리님,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만복 씨에게 도난당한 현금을 회수하려면 경찰이나 변호사보다 제가 훨씬 안전하고 빠릅니다. 게다가 저는 만복 씨에게 희망이라는 미끼를 던져야 해요. 그 사람이 저에게 남은 돈을 쓰게 하거나 넘겨주게 만들려면 감정 노동이 필요하죠. 저는 이혼 변호사 비용, 심리적 고통, 그리고 당신 시아버지에게 명예훼손 당할 위용까지 모두 감수하고 있어요. 미정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저는 만복 씨가 낳은 3억 6천만 원을 모두 회수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재혼 비용을 받아야죠. 30%로 합시다. 1억 800만 원. 이 금액이 아니면 저는 이 일에서 손 뗄게요. 그럼 만복 씨는 그 돈을 부동산 투자 사기꾼에게 몽땅 잃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서 탕진하겠죠. 미정의 협박은 현실적이었고 수경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1억 800만 원을 떼이더라도 남은 2억 5천만 원을 회수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수경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30%, 1억 8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모든 과정은 저에게 투명하게 공유해야 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만복 씨를 유인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이죠. 고객님의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미정은 마치 거액의 계약을 체결한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두 여자는 곧바로 작전을 짰다. 미정은 만복 씨에게 다시 연락하여 수경의 위협 때문에 두려웠지만 만복 씨를 믿는다며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할 계획이었다. 그리고는 불안한 현금을 안전하게 투자해서 우리 미래를 준비하자며 만복 씨가 남은 돈을 특정 상품에 몰아넣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 상품은 미정의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수경이 즉시 회수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되었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냉정한 작전 회의 같았다.
며느리와 예비 재혼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여자는 단 하나의 목표, 즉 시아버지 만복 씨의 금고를 털기 위해 위험하고도 섬뜩한 동맹을 맺었다. 이날 저녁 미정은 만복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복 씨는 꺼져 있던 전화기가 울리자마자 득달같이 달려가 받았다. 수경과의 거래를 모르는 만복 씨는 미정의 눈물 섞인 목소리에 다시 희망의 끈을 부여잡았다. 하지만 그 희망은 두 여자가 설계한 더욱 깊은 함정의 시작일 뿐이었다. 9번째, 눈물의 언급, 최후의 송금. 시간, 2024년 5월 26일. 장소, 서울 변두리 낡은 빌마 302호 및 시중은행 VIP룸. 미정의 전화는 만복 씨에게 다시 살 희망을 주었다. 미정은 수화기 너머로 눈물을 흘리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복 씨, 제가 며느리님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하지만 만복 씨가 제게 해준 그 약속들, 그걸 믿고 제가 용기를 냈어요. 우리는 행복해야 하잖아요. 이 완벽한 연기에 만복 씨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그는 미정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맞아, 미정 씨. 수경이가 나를 고소하겠다고 난리야. 그래서 남은 돈을 더 빨리 안전하게 만들어야 해. 내가 지킬게. 우리 둘의 미래 자금이야. 미정은 바로 만복 씨의 불안감을 파고들었다. 만복 씨, 그 현금 며느리님이 언제 압류하려고 덤벼들지 몰라요. 안심하고 결혼하려면 현금이 아니라 우리 둘의 이름으로 된 안전한 자산으로 만들어야 해요. 제가 아는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했더니 부부가 될 사람 명의로 된 신탁형 연금이 가장 안전하대요. 이걸로 만들면 며느리님도 손 못 댈 거예요. 미정은 수경과 짜고 이미 회수 통로가 확보된 금융상품을 제시했다. 만복 씨는 미정의 말이라면 무조건 신뢰했다. 그는 이 연금이 곧 다가올 그의 황금빛 새 인생이라고 믿었다. 며칠 후 만복 씨는 남은 현금 다발이 든 가방을 들고 미정과 함께 시중은행 VIP룸으로 들어섰다. 3억 6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현금이었다. 만복 씨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고 미정이 내미는 미래 신탁연금 상포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거 하면 우리 이제 안전한 거죠? 만복 씨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미정을 바라보았다. 미정은 만복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활짝 웃었다. 물론이죠, 만복 씨. 이제 며느리님도 못 건드려요. 이 돈은 오직 우리 두 사람의 노후를 위한 거예요. 만복 씨의 얼굴에는 그 짧은 기간 동안 가장 환하고 순수한 행복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드디어 며느리의 위협에서 벗어났고 젊고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확신했다. 송금 완료 버튼이 눌려지고 은행 직원이 확인증을 내밀었다. 미정은 만복 씨 몰래 수경에게 문자를 보냈다. 유미정. 완료. 30분 후 수경님의 지정 계좌로 송금됩니다. 제 몫은 이미 확보. 만복 씨는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했다. 그는 미정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들떴지만 미정은 갑자기 안색을 바꾸었다. 만복 씨, 죄송하지만 저는 먼저 가야겠어요.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요.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만복 씨는 당황했다. 벌써요? 이제 우리 둘만의 돈도 만들었는데 근사한 점심이라도 같이 해요, 미정 씨. 미정은 차가운 눈빛으로 만복 씨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만복 씨가 처음 만났을 때 보였던 도의적이고 화려한 유미정이 아닌 냉혈란 사업가였다. 만복 씨, 당신의 새 출발 자금은 이제 내 계좌에 들어와 있어요. 축하해요. 당신의 새 인생은 이걸로 끝입니다. 만복 씨는 미정의 충격적인 말에 굳어버렸다. 그때 VIP룸의 문이 열리고 수경이 차갑게 웃으며 들어왔다. 10번째, 결말, 금괴가 남긴 폐허. 시간, 2024년 5월 30일.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 302호. 수경은 VIP룸에 들어서며 미정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동작은 두 사람 사이에 이미 모든 계약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했다. 며느리님, 약속대로 제 일은 끝났어요. 만복 씨가 넣은 신탁연금은 제가 지정한 회수 계좌로 안전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목 30%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미정은 만복 씨 앞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며 사무적으로 말했다. 만복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여자를 번갈아 봤다. 미정 씨? 이게 무슨 소리야? 수경아, 너희들이 짰어? 나를 속인 거야? 수경은 싸늘하게 웃었다. 네, 아버님, 속였습니다. 아버님의 죄는 감옥에 보내서 갚는 것보다 아버님의 희망을 이용해서 갚는 게 가장 효과적이니까요. 저는 제 돈을 돌려받았고 미정 씨는 그녀의 노동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미정은 수경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며느리님, 깔끔한 거래였습니다. 덕분에 노후 준비 잘하겠어요. 저는 이만 갈게요. 미정은 만복 씨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화려한 구두 소리를 내며 은행을 나섰다. 3억 8천만 원 중 1억 800만 원을 손에 넣은 그녀의 뒷모습은 승리자의 그것이었다. 만복 씨는 미정을 향해 텅 빈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이미 만복 씨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수경은 만복 씨 옆에 섰다. 그녀의 표정은 분노가 아닌 깊은 피로감과 경멸로 가득했다. 아버님, 저는 제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남은 2억 5천만 원은 이제 우리 애들을 위해 쓸 거예요. 당신이 그 돈을 도둑질해서 저희 부부의 신뢰까지 훔쳐갔지만 저는 아이들을 지켜야 하니까요. 진우는 수경의 뒤에 서서 아버지에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수경은 마지막 말을 남겼다. 저희는 이제 아버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아버님이 꿈꾸셨던 그 새 출발은 아버님이 혼자 사는 이 낡은 빌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금귀의 저주가 아버님의 남은 인생을 갉아먹을 거예요. 수경은 진우를 데리고 빌라를 떠났다. 텅 빈 빌라에 만복 씨만이 홀로 남겨졌다. 그는 며칠 전 미정이 앉았던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다. 새 가방은 텅 비었고 새 양복은 구겨진 채였다. 창밖의 석양빛이 만복 씨의 쭈글쭈글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재혼의 꿈, 젊은 아내, 그리고 행복했던 그 짧은 일주일의 환상을 잃었다. 남은 것은 며느리의 경멸과 아들의 외면, 그리고 금괴를 훔친 늙은 도둑이라는 주홍글씨뿐이었다. 그는 다시 낡은 빌라 302호에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초라한 노인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를 찾아올 가족조차 없었다. 며칠 후 빌라 302호 현관문 앞에 누군가 놓고 간 작은 종이가 붙었다. 법무법인 XXX 귀하의 절도 행위에 대한 고소장 제출이 예정되어 있음을 통지합니다. 수경이 결국 법적인 마무리를 선택했음을 알리는 통지서였다. 만복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떼어냈다. 그 종이의 차가운 질감은 그가 얻으려 했던 금괴의 차가움과 똑같았다. 이 드라마의 끝은 재혼의 달콤함이 아니라 금괴의 저주가 남긴 폐허였다. 그의 눈빛은 완전히 공허해졌다. 이 낡은 빌라 302호에서 노인의 비참한 고독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다. 며느리 수경은 돔을 회수했지만 남편 진우와의 관계는 금이 갔습니다. 아들 진우는 평생 아버지를 외면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1억 800만 원을 챙겨 떠난 유미정은 그 돈으로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을 찾아 나섭니다. 과연 이 가족은 파국을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